네, 안녕하세요. 창필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21세기 새로운 국밥집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요. 국밥집이 앞으로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국밥집 성공 비법 정도로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설렁탕집이나 국밥집들이 사실 몇십 년 동안 전통적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던 곳이 많습니다. 그만큼 내공도 많이 쌓인 집들도 굉장히 많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 집들이 살아남았으니까. 그분들이 장사를 처음에 시작하셨던 그 당시로 돌아가다 보면은 정말 힘들게 일구신 사업이었고, 지금까지 버텨오신 것 자체가 자영업자로서 사업가로서 정말 경의를 표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만난 그 국밥집 젊은 사장님을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젊은 사장이 국밥집을 한다고 하길래, 그것도 그 동네에서는 꽤 유명하다고 하길래 부모님이 오래 운영하던 그런 국밥집을, 그 전통 있는 국밥집을 물려받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직접 만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전혀 그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국밥집의 성공 방정식을 직접 만들었고요. 그 방식대로 운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확인 작업을 하고 그렇게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설렁탕이든 국밥이든 사실 그런 국밥집들이 처음 탄생했을 때는 아무래도 그게 다 돈 없는 서민들을 위한 그런 음식들이었습니다. 설렁탕의 탄생 유래 자체가 귀한 소를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즐기기 위해서 통째로 가마솥에 넣어서 탄생한 것처럼, 국밥 또한 추운 겨울 시장에서요, 따끈한 고기 잔뜩 들어간 국밥 국물에 그 당시에는 뭐 압력밥솥이 있고 뭐 그런 게 없잖아요. 따로 뭐 밥통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유지가 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차디차게 얼어붙은 밥을 국밥에 넣고 그걸 따뜻하게 토렴을 해가지고 그렇게 뜨끈하고 든든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값싸게 영양가 있게 즐길 수 있는 서민 음식이었죠. 근데 요즘 설렁탕집이나 그 국밥집들 보면 서민들이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그런 가격들인가요? 소가 아니라 돼지 내장으로 만든 그 뭐 돼지국밥이나 이런 순댓국밥들도 요즘 8,000원 이상씩 합니다. 소뼈를 우려서 만든 설렁탕도 최소 1만 원 정도 하고요. 소고기를 우려서 만든 곰탕도 좀 먹을 만한 곳은 1만 원 이상 하죠. 고기라도 좀 듬뿍 들어간 걸 먹으려고 특을 시키게 되면은 3,000원 정도는 더 추가로 줘야 되고요. 뭐 조금 퀄리티가 높은 뭐 꼬리라든지 뭐 도가니 쪽을 좀 추가를 해서 먹게 되면은 아무래도 2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민들을 위해서 탄생한 국밥이 이제는 서민들이 편안하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음식이 돼버린 거죠. 국밥집을 비롯한 이런 탕집이 메뉴들이 비싸게 된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그 국밥집들의 대부분의 그 오래된 집들이 대부분 규모가 굉장히 좀 큽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그 가게가 취급하는 메뉴가 많으면 가게의 규모도 클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반대입니다. 메뉴하고 규모는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다가 메뉴가 적으면은 매장의 규모는 크고, 메뉴가 많으면 매장의 규모는 작습니다. 30년 된 국밥집은 메뉴가 기껏해야 뭐 수육 정도만 추가로 있을 뿐, 뭐 설렁탕 정도 해가지고 평수는 한 100평 정도 되는 매장들도 많은데, 우리 동네 김밥천국은 메뉴가 100가지인데 평수는 10평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찾아오는 고객의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국밥집은 좀 잘하고 좀 유명하고 좀 먹을만하다 싶으면은 가게 반경으로다가 5km 밖에서도 좀 차 타고서라도 좀 이렇게 찾아서 올 수가 있는 건데, 김밥 천국은 그 동네 사는 사람들 걸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동네 사람만 오는 곳이죠. 규모가 크다는 거는 자연스럽게 임대료가 높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임대료는 지금 오를 만큼 많이 올라가 있죠. 먼 곳에서 오는 손님들을, 그것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그 몰리는 시간에 다 커버를 하려고 하면은 주차장이 넓어야 되고, 또 주차를 하려는 그분들을 또 컨트롤을 해야 됩니다. 샤브샤브 집이나 뭐 한정식집 뭐 이런 데들은 차가 한 대 들어오면은 그 한 대에서 뭐 3명도 내리고 4명도 내리고 이렇게 가족들이 내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국밥집은 한 명씩 내리다 보니까
뭐 기사님들 뭐 혼자 내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집보다도 주차장도 더 넓어야 됩니다. 더 커야 되는 만큼 더 넓은 공간을 또 빌려야 되고요. 그 많은 주차를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발레 파킹 하시는 분들도 몇 분을 써야 됩니다. 점심시간에 그리고 저녁시간에 그 넓은 공간을 다 서빙을 해드려야 되니까 서빙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메뉴는 그 숫자가 적더라도 뭐 1차 공정이 만약에 육수를 삶는 게 있으면 육수를 삶는 분 따로 있는 거고요. 뭐 2차 공정으로다가 육수를 삶으면서 그렇게 나온 고기들을 따로 이렇게 조리를 하시는 분이 따로 있을 거고, 또 그렇게 나온 거를 따로 칼로 다 써시는 분들도 또 따로 있을 겁니다. 최소 10평 정도 되는 그런 주방 공간에서 일하시는 분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직접 고기를 삶고 육수도 직접 내니까 사장님께서 직접 시장 가서 사오는 그 원재료 값은 쌀진 모르겠지만 그 비싼 인건비를 다 들여가지고 완제품으로 그 주방에서 가공을 해내는 거니까 실제 음식 원가도 정말 많이 비싸집니다. 게다가 바쁠 때나 바쁜 거지 뭐 식사 시간에 사람들이 몰렸다가 또 빠지게 되면은 또 손님들이 없으니까 또 휴식 시간도 또 따로 일하시는 분들 줘야 됩니다. 뭐 가끔 브레이크 타임 때 그 서빙 하시는 어머니들 막 주무시는 시간 같은데 뭐 방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타임을 또 줘야 되거든요. 국밥집이 아니라 다른 뭐 상권이 좋고 뭐 교통도 좋고 뭐 일거리가 많은 그런 뭐 상권 좋은 동네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알바들도 뭐 쪼개기 알바 같이 뭐 오전에만 하시면 뭐 오후에만 하시면 이렇게 쪼개기 알바라도 쓸 수가 있는 거지, 국밥집 아주머니들은 중간에 그 브레이크 타임까지 다 급여를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2000년 초반에 제가 다른 가게를 운영을 했을 때 진짜 다른 곳보다도 확실하게 차별성 있게 시급을 많이 준다고 우리 애들한테, 알바 애들한테 시급을 준다고 했을 때 3,000원을 줬거든요. 그때 대기업 알바 시급이 2,500원 할 때였습니다. 그때 제가 대기업 그 회사들, 대기업 매장들 경쟁자들이랑 경쟁을 하려면 알바 퀄리티라도 좀 높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500원이나 더 그렇게 줘서 3,000원이었던 건데, 지금은 그 시급이랑 비교해도 3배가 넘게 됐죠. 2000년대 시작하신 국밥집 사장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간단히 말해서 인건비만 3배가 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카드를 많이 안 썼단 말이에요. 1만 원도 안 되는 거는 뭐 인간적으로 뭐 현금으로 계산을 한다든지 뭐 이런 인간적인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1,000원짜리 때도 다 카드 쓰잖아요. 특히 이 국밥집들이 왜 카드 매출이 높으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 다른 업종들은 뭐 공산품들도 많이 쓰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공산품을 쓰게 되면은 어쨌든 부가세가 이렇게 다 돼 있는 걸 해가지고 세금 계산서 끊으면 또 세금도 이렇게 상쇄가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있고 막 그렇게 있었잖아요. 근데 국밥집 사장님들은 야채라든지 이런 것들 다 현찰로 주다 보니까 요즘은 뭐 따로 계산서를 다 끊으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더 세금 신고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벌어지게 됐다는 거죠. 뭐 예를 들면은 뭐 김치를 뭐 한다고 해도 다 만들어진 거를 뭐 사와가지고 손님상에 내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계산서 끊기가 좋은데, 면세 제품이 뭐 배추 같은 거 뭐 싸게 산다고 쌀 때 그 현찰 주고 막 사오고 하잖아요. 그럼 이걸 직접 만들어 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매입 자료가 없다 보니까 또 매출이 늘어나게 됐을 때 또 그만큼 또 세금 신고를 또 많이 해야 되는 뭐 이런 경우들도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매출은 카드로 다 일어나는 게 노출이 되고 또 매입 자료는 적고, 이래 버리면은 앞으로 벌고 뒤로는 뭐 세금으로 다 까지고 이런 경우들도 생기다 보니까 몇 번 이런 걸 겪다 보면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금액을 또 올리게 되고 또 이런 식으로 또 금액이 올라간 측면들도 있습니다. 거기다가 얼마 전에 경기도 광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유명 설렁탕 집에서 제가 눈으로 본 건데, 가스비가 5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만큼 진국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루 종일 국물을 내야 되니까 가스비를 정말 무지하게 쓴다는 얘기고, 수도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 그 이상으로 다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어지간히 국밥집 장사하시는 분들 뭐 가스 수도비만 해도 몇백만 원이 나오는 거고, 여름에 더울 때 에어컨 전기세 뭐 이런 것까지 포함을 하게 되면은 정말 그 외적인 비용으로다가 너무 많이 나가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기본적으로 옛날에 음식 장사 시작하시던 분들은 현재 음식 장사를 하시는 분들하고 기본적으로 좀 마진 개념, 그 마진 구조 자체가 좀 틀립니다.
뭐 일예로 요즘 어느 프랜차이즈 가맹점들 수익률을 보더라도 원재료값을 40% 정도 잡거든요. 그 정도 나와줘야지 손님들이 느꼈을 때 어느 정도 퀄리티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뭐 30%에서 35%, 40%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된, 그렇게 여태까지 흘러왔는데, 사실 이렇게 된 지가 꽤 됐는데 예전에 장사하시던 분들은 40%가 원가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기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장사를 하시던 분들은 기본적으로 제품 원가를 20% 정도 선으로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라면이 슈퍼에서 300원에 팔고 있을 때 계란 하나 넣어주고 그렇게 직접 끓여줘 가지고 2,500원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장사를 하시던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땐 그 정도는 해야, 장사에서 이 정도는 남겨야 장사를 하는 거지, 뭐 이런 개념이 있었단 말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뭐 그분들이 되게 많이 남기려고 그런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어쨌든 원재료 값을 20% 이하를 잡게 됩니다. 그만큼 음식에 들어가야 될 돈이 다른 곳으로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일종의 거품이 생기게 된 겁니다. 홈쇼핑에서 20인분에 뭐 6만 원에 파는 거 한 팩에 3,000원 밖에 안 한다고, 그 홈쇼핑에서 팔고 있는 육수가 그 직접 삶은 육수보다 품질이 무지하게 떨어질까요? 홈쇼핑에서는 임대료나 인건비 뭐 이런 게 다 없어지고 또 대량으로 하니까 규모의 경제를 실현했기 때문에 그 단가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에서 판매를 하던 그런 국밥집이 이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다시 21세기 형식으로 국밥집 운영 방식이 재편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선 혼자서 홀을 볼 수 있게끔 20평 정도로 규모가 축소가 됩니다. 메뉴가 적고 한번 서빙하면 다시 갈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 8개 정도 테이블 돌리는 데 있어 가지고 혼자서도 충분히 홀 서빙이 가능하죠. 어차피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이 아니라 그 동네 사는 오피스 인구들과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도 큰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번화가임에도 월세는 한 200만 원 정도 수준에 불과합니다. 육수는 미리 시간 날 때 매장에서 끓여 가지고 부피를 줄여 가지고 농축을 시켜서 냉장고에 보관을 하고요. 장사 시작할 때 필요한 양만큼 꺼내 가지고 그 소분된 육수를 조그만한 뭐 20리터 정도 되는 그런 곳에 넣어 가지고 다시 끓이면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끓여댈 필요도 없는 거고요. 고기는 미리 썰어 놓고 그램수 맞춰서 미리 소분해 놨기 때문에 주문 들어오면 그야말로 그램수 저울 있잖아요, 거기다 얹어 가지고 뚝배기에 넣고 육수 첨가한 다음에 우르르 끓여 가지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점심시간에도 주방에 한 명이면 가능하게 되는 거고, 태식대에서 뚝배기 받아가지고 김치하고 같이 서빙해 주시는 한 분, 그리고 이 사장님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총 3명이서 하루 매출 100만 원을 소화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것도 그렇게 힘을 들이지 않아서 말이에요. 가격은 8,000원 밖에 안 하는데 고기 양은 정말 장난 아니게 많고 젊은 감각이 들어있는 그야말로 깔끔한 느낌의 소머리 국밥이 제 입맛을 바로 저격하더라고요. 나름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국밥을 많이 먹어봤다고 자부를 하는데, 제 입맛에는 지난 20년 동안 제가 즐겨 찾아가서 먹어봤던 곤지암의 유명한 소머리 국밥보다도 가격 대비해가지고 더 맛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격도 아무래도 3,000원이나 싸니까 말이죠. 김밥천국 가서 김밥이랑 라면, 돈가스 시켜가지고 둘이 먹어도 15,000원 이상 나오는데, 여기는 16,000원에 소고기가 듬뿍 들어간 국밥을 팔아버리니까 일반 회사원들은 물론이고요, 젊은 사람들도 오고, 그리고 이게 애들 먹이기에도 참 좋습니다. 맵지도 않고 영양도 보장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들도 애기들을 데리고 자주 오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이라면 초보 창업자들도 충분히 도전을 해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제가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왔는데요. 그 자세한 내용은 창풀에 오셔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소머리 국밥집이 아니더라도 국밥에 관련된 노하우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직접 가서 물어보면 충분히 성심껏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기존에 다른 메뉴로 장사를 하고 계셔도 제대로 된 소머리 국밥을 한번 서브 메뉴로 내놓으실 분들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수십 년 된 설렁탕집 사장님들 직접 가서 가르쳐 달라고 하면 사실 안 가르쳐 주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기존에 전통 있는 음식점들 중에는 원재료 가격보다 다른 이유로 음식 가격이 높아진 그런 메뉴들이 참 많습니다. 원재료가 아닌 다른 곳에 비용이 투자가 되었다면 그 다른 곳에 뭐 임대료나 뭐 인건비 뭐 이런 곳에 다른 곳에 비용을 쓰지 말고 원재료의 품질을 더 높이게 되면 거품을 제거하고
다시 한번 새로운 방향으로 부흥을 할 수 있는 그런 메뉴들이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음식점을 보고 수요는 분명히 있는데 거품이 낀 곳이 있다면 이 소머리 국밥 사장님처럼 깊이 연구하고 또 새롭게 실행을 한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영상을 통해서 새롭게 국밥에 대해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창풀직이었습니다.